살아가면서 경험하는 잡다한 모든 것에서 진리를 찾습니다. 함께 모여 떠들다 보면 뭔가 나오겠지요. 하나님 앞에서 떠드는 사람들 떠람대오 시작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떠람대오입니다. 먼저 자기소개부터 할까요? 아름다운 우리의 성을 위하여 임성애입니다. 뭐야 갑자기? 나 준비한 거 있는데 못하겠다. 왜 해봐. 널 끊겠어. 김사부입니다. 안녕하세요, 서과장입니다. 안녕하세요. 앞에 있는 사람이 목숨을 끊어버리고 싶은 손잡구입니다. 네. 김사부님 뭘 끊겠다는 건가요? 윤종신 씨의 그 와이파이라는 노래가 너무 좋아가지고 한번 제가 따라해봤어요. 요즘 홀릭했구나. 네.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한 주간? 뭐 하는 게 되는 것마다 잘 안 되네요. 뭐 그럴 때가 있죠. 네. 요새 좀 우울한 기간인가 봐요. 아니 우울하진 않는데 네. 기분은 되게 좋은데 네. 하는 건 잘 안 돼요. 하는 게 뭐가 안 돼요? 하는 거 아무튼 여러 가지 뭔가 이렇게 되게 기분 좋은 성취들이 느껴지진 않는. 꼰대로서 한마디 하자면 열심히 하면 됩니다. 짜증나. 열심히 안 하는 게 문제입니다. 짜증나. 네. 뒤에서 제가 채찍을 열심히 휘두르겠습니다. 다시 한번 한 주간 화이팅. 근데 요새 약간 마음 둘 곳이 없는 것 같아요. 네. 아니 원래 아내랑 이렇게 항상 그 드라마를 보면서 그 드라마에서 나오는 스토리나 인물들이랑 이렇게 약간 친밀감을 느끼면은 약간 거기에 마음이 도지잖아요. 아, 그래요? 그런 거 있잖아. 나의 아저씨 보면서 약간 그런 뭔가 거기 있는 사람들이랑 가상이지만은 이렇게 친밀감이 형성되고 뭔가 그 동네에 마음을 두고 거기 있는 대사를 곱씹고 하면서 약간 위안을 받는 그런 게 있었는데 제가 이사 가고 나서부터 거의 드라마를 안 봤으니까 새벽기도 가야 돼가지고 일찍 자고 그러니까 마음 둘 곳이 요새 없는 것 같아가지고 결론은 이제 드라마를 보고 싶다. 새벽기도 때문에 모든 되는 것이 일이 이렇게 없고 마음 둘 곳이 없다. 아니 새벽기도 때문은 아니고 제가 채찍질 하겠습니다. 전국에 있는 새벽 예배 다니시는 분들한테 사과하세요. 내가 왜? 그거는 좀 그래요. 얘가 뭐라고. 우리 손 작가님 어떻게 저요? 저는 한 주 바쁘게 지냈고요. 우리가 방송 녹화하는 것 말고 또 한 자리에서 함께 봤던 또 시간이 있었지 않았습니까? 그 숲에 잔치가 있었지 않습니까? 예, 한번 잔치가 있었죠. 잔치 열렸네. 네, 복이 있을 것입니다. 잘 될 것입니다. 네. 손잡고 엄청 그게 어깨가 올라가서 카라가 삐져나왔던데. 그래요? 그렇죠. 네. 그래요. 잘 되는 사람이니까. 예, 이상 다 끝나고 오신 분의 증언이었어요. 네. 그러고 보니까 잘 안 되는 사람과 잘 되는 사람이 짜증나. 오늘 제가 오랜만에 수영장을 갔어요. 수영을 예전에 좀 배우다가 그만뒀다가 운동을 좀 해야겠더라고요. 이게 보니까 땀을 좀 배출하는 자리가 필요하고 약간 이제 좀 생각 없이 좀 지내는 시간이 필요하겠다 싶어서 운동을 해야 되겠다 싶어서 이제 수영을 다시 등록했거든요. 오늘 정말 오랜만에 처음 갔는데 죽을 것 같아요. 수영하면 어깨가 아파요? 허리가 아파요? 다 온몸 아파요. 그래요? 네. 온몸이 아파요, 온몸이. 근데 너무 오랜만에 또 진짜 거의 운동을 안 하다가 너무 오랜만에 했더니 온몸이 다, 좀 근육이 좀, 무겁네요. 그렇구나. 이렇게 안 하는 분들이 오랜만에 수영하러 가면 또 수영한단 말이에요. 그럼 진짜 아파요. 그래요? 원래 오랜만에 가면 그냥 물에서 그냥 둥둥 떠다니나만 다녀야 되는데 그치. 물에 있으면 약간 사람 텐션이 올라가가지고 괜찮은데 하고 나오면은 진짜 두드려 맞은 것처럼 아파요. 그러게 운동해야 되는데 아내도 계속 운동하라고 하더라고요. 우리 서 과장님 오늘 방송 준비 알겠습니다. 그냥 방송 준비도 있고 마감이 겹치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주 힘들었던 데다가 또 일정도 많았어요. 노는 일정. 매일매일 약속이 있었어. 그래가지고 오늘 결국 서울에 나오면서 홍대에서 내리지를 못하고 한정거장을 더 가서 신촌에서 내리느라 밥도 같이 못 먹고. 그러게요. 저희한테는 신촌이 아니라 신천 간다고. 완전 깜짝 놀랐어 진짜. 안녕 나 신천 간다 이렇게 제가 메시지를 남겼죠. 네네. 그래서 하여튼 정신이 없었구나 싶었고요. 참 서울이 복잡하다. 그랬습니다. 되게 방금 전까지 이제 마무리를 작업을 하고 오신 거잖아요. 방송. 네.
눈썹을 잘 못 그리셨나요? 안 그리셨어요? 예리하다. 나 눈썹 안 그리고 왔어요. 그럼- 화장도 버스 안에서 했고, 나 오늘 생각해보니까 평소에 내가 싫어하는 짓을 다 한 게, 막 버스에서 막 열심히 화장하시는 여성분들이 가끔 있거든요. 일찍 좀 일어나지. 버스에서 막 이렇게 생각을 하고, 또 오늘 제가 막 그렇게 버스에서 화장하고, 그 배를 제가 뒤늦게 눌러가지고 홍대에서 내리지를 못하고 신촌까지 갔는데, 평소에 이제 그러신 분들 가끔 있잖아요. 그러면은 정류장 아닌 데서 막 세워달라고 아저씨한테 막 조르고 하는데, 제가 또 그걸 볼 때마다 속으로 경멸하고. 자기 그냥 한 정거장 더 가서 갔어야지. 내려야지 왜 아저씨를 난처하게 만들어. 내가 앞에까지 뛰어가서 아저씨 나 내려야 돼요. 진상. 그래서 내려줬어요? 안 내려주는데. 안 내려줄 그래도? 당연히 안 내려주지. 내려줘요. 요즘에는 안 내려줘요. 내려주는데 네. 그냥 뭔가 마음이 다급하니까 뱉게 되더라고요. 그 말을. 근데 뭐 그 눈썹을 제가 발견한 게 예리해서 그런 게 아니고 나도 그 얘기하고 싶었어. 그냥 좀 병약해 보여요. 너무 티가 나나? 우리를 예민하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눈이 지금 달걀 하나만큼 이렇게 움푹 들어가 있어요. 아 그래요? 네. 근데 그만큼 진액을 쏟아서 방송 준비를 하셨다는 것. 그렇죠. 네. 댓글 읽어주시죠. 네, 이번 주에도 많은 분들이 댓글을 남겨주셨습니다. 근데 댓글이 길어가지고 제가 축약을 해서 읽어드리겠습니다. 베레베레 뱀님. 베레베레 뱀님. 벌써부터 전 오랫동안 낙태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었고 낙태죄 폐지에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방송 중 나왔던 이야기들을 최대한 추려서 의견을 전해봅니다.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에게라도 제가 할 수 있는 이야기를 꼭 전해야 한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기본적으로 법의 결정은 산모와 태아 모두 살 수 있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낙태는 절대 문제의 해결책이 아닌 또 다른 문제의 시작입니다. 낙태죄는 처벌이 목적이 아닌 사회의 생명에 대한 철학과 이데올로기를 반영한 것입니다. 시대가 변한다고 해도 태아가 생명이라는 진리는 변하지 않습니다. 여기 있는 그 누구도 어머니 뱃속에서 9개월을 보내지 않은 사람이 없지요. 단지 눈에 보이느냐, 보이지 않느냐의 차이일 뿐 이전 낙태율이 50%에 달했기에 우리 또한 낙태로부터 생존한 사람들일 것입니다. 여성의 자기결정권과 태아의 생명권은 대결 구도가 아니라 둘 다 충족되어야 하는 가치입니다. 여성단체에서 자궁은 국가가 아니라 나의 것이다 라는 주장은 당연히 타당합니다. 그런데 태아는 과학적으로 엄마의 몸과 별개의 생명체입니다. 잠시 엄마의 도움을 받고 그 안에 머물고 있을 뿐이지 태아가 곧 엄마의 몸의 일부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임산부는 심장이 2개가 있고 눈은 4개가 있으면 손가락은 20개인 사람처럼 다른 생명체이겠지요. 그리고 김사부님이 말씀하신 배아 태아의 기준은 생명윤리법에서 연구를 목적으로 만든 용어이지 모자보건법에서 정의하고 있는 용어가 아닙니다. 즉, 이 구분은 연구를 위해서 나누어진 기준이지 낙태 주수를 결정하는 기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임신 4주부터는 이미 심장이 뛰기 시작하고 임신 사실을 안 8에서 9주 후에는 신체의 모든 부위를 눈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 크기가 3cm라 하더라도 생명에는 연속성이 있습니다. 곧 있을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분명한 과학적 사실이 있음에도 여론에 밀려 낙태를 허용하는 판결이 나올 것이라는 거 알고 있기에 참 마음이 아픕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타인의 영혼구원을 위해서 살아가지만 그것보다 우선되는 것이 또한 생명구원입니다. 다루기 어려운 주제인데도 심도 있게 나눠준 네 분의 패널들에게 모두 수고 많으셨고 감사합니다. 지난주에 저희가 이제 낙태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는데 저희가 조명하지 못하고 또 자세하게 이야기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베레베레벤님이 잘 짚어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우리를 보완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꿈누님, 저도 고민하다가 밑에 베레베레벤님의 댓글을 보고 남겨봅니다. 낙태라는 주제가 되게 어려운 주제지만 떠람대에서 다루기에 충분히 공감되리라고 생각하고 첫날 바로 들었습니다. 개인적으로 주위에 낙태의 문제로 힘들어하고 있는 친구가 있었고 그와 관련된 내용이어서 기대감이 있었던 것이죠. 하지만 주제가 너무 깊이 있는 내용이어서였을까요? 이번 에피소드를 듣고 들었던 생각은 이 주제에 대해 너무 쉽게 다가가신 것은 아닐까 하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에피소드의 결론은 낙태죄를 폐지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신 거였지만 그 정도 결론이 이런 식으로 내려지는 건 너무 가볍게 느껴졌습니다. 낙태의 문제를 겪고 이 문제에 대해서 누구에게도 쉽게 말할 수 없어 심각하게 고민하는 사람들은 결국 이 문제가 생명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심각해질 수밖에 없는 것일 겁니다.
그러면서도 너무나 이중적인 건 그럴 수밖에 없었던 자신도 용납받고 싶은 것입니다. 자기 자신의 상황을 보면 낙태의 문제를 겪을 수밖에 없었는데 이걸 도저히 쉽게 소화하지는 못하는 모습, 어쩌면 너무나 당연한 게 아닐까 싶기도 한데요. 이 두 부분, 생명의 고귀함, 그 자체의 소중함과 그 무게, 그리고 낙태를 선택할 수밖에 없던 어떤 젊은이의 사회적 상황과 연약함, 죄책감, 이 두 부분 모두에 대해서 심각하고 무게 있게 좀 더 이해해 주시고 공감해 주셨다면 더 좋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낙태를 선택하는 누구든지 이 두 부분 모두를 심각하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고 이 속으로 깊이 침전되게 되니까 말입니다. 게다가 신앙이 있는 친구의 경우에는 혼전 성관계와 임신에 대한 상상하기 어려운 죄책감이 함께 있고요. 쓸까 말까 몇 번 고민했는데 그래도 이 방송을 너무나 귀하게 여김으로 괜한 내용을 덧붙였습니다. 언제나의 수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네, 괜한 내용 아니고 너무 좋은 댓글이라서 저도 너무 좋게 읽었어요. 그래서 저희 패널들이 어쨌든 저희들에 대해서 댓글 달아주시는 의견들은 저희를 보완해주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냥 빈말이 아니라 함께 만들어가는 방송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근데 저희가 이제 주어진 시간 내에 다루다가 보니까 깊이라든지 넓이에 대해서 다 다루지 못하는 것들이 있는데 추후에도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더 심도 있게 심화적인 내용들을 가지고서 여러분들에게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좀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어쨌든 기독교 방송이니까 기독교 내의 전통적인 의견은 기본적으로 좀 깔고 가는 경향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치, 이 정도는 다 알고 있다. 그리고 또 이제 2시간 내에 이걸 소화해야 되니까 조금 더 다른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노력을 하게 됐었던 것 같고 좀 그런 부족함이 있었던 것 같네요. 네. 쫑91님, 자살과 낙태라 어려운 주제였을 텐데 수고가 많으셨네요. 깊게 자살이란 단어를 떠올려 봤고 뜻하지 않게 유산을 겪은 사람으로 댓글을 안 달 수 없었네요. 아, 진짜로 다른 곳에는 댓글을 안 달아요. 후원 같은 거 팍팍 하지 못해서 죄송합니다만 그래도 마음으로 응원하고 잘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물론 생각나면. 저 역시 빠지지 않고 모든 에피소드를 듣고 있으니 힘내시기 바래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도도리아님, 방송만 듣다가 처음으로 댓글 적어봅니다. 구독자 1000명 축하드려요. 며칠 동안 일부러 구독자 1000명 맞추려고 지켜봤습니다. 일부러 구독자 1000명 맞추려고 제 거 구독 잠시 지우고 캡처했습니다. 낙태. 정말 민감한 문제 같아요. 강간당한 여자도 아이를 낳아야 하는가. 이런 거요. 이번 편도 잘 듣고 갑니다. 네. 근데 이분이 1000번째 분이신가요? 아니, 그 밑에 공부다다嗲? 안녕하세요. 1000명 구독 축하드립니다. 1000명 구독 주인공은 바로 접니다. 우와. 그래서 자기가 구독을 취소하고 다시 눌러가지고 1000번째가 됐다고. 두 분 다 하십시오. 선물은 없습니다. 그렇죠. 둘이서 만나서 싸워서 이기는 분께 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구독자가 1000명이 넘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팟빵 떠람대오 댓글 게시판에 방송 후기를 달아주시면 매주 목요일에 3분을 선정해서 선물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 착한 마음을 전하는 컴베이지에서 패브릭 향수를 너를 변하게 해줄게, 요거트맨 종로 서적점에서 시그니처 2인 이용권을, 말씀의 기업 메디마인에서 천연 순식물성 마스크팩을 보내드립니다. 팟빵 떠람대오 공지 게시판에 후원에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도 안내되어 있습니다. 이번 주에는 꿈네오님, 베레베레벤님, 립가님께서 후원 계좌 입금해 주셨고요. 오렌지빛 가스등님께서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여행편에 후원해 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생명이라는 주제로 저희가 이제 3번째 시간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시간에는 자살을 다루었고, 두 번째 시간에는 저희가 이제 낙태를 다루었고, 오늘 3번째 시간이거든요. 근데 나도 이거를 진행하는 게 영향이 있나 봐. 나 요새 계속 책을, 죽음과에 대한 책을 계속 읽고 있어. 내 책상에 있는 책 제목들 이렇게 쭉 보면은 아내가 깜짝 놀랄 만한 제목들, 막 어떻게 죽을 것인가, 뭐 죽음과 죽어가, 막 이런 책들만 쫙 놓고. 저도 김포로 이사 와가지고 네. 첫 도서관 등록하고서 첫 번째 빌린 책이 자살에 대한 거, 그 다음이 낙태, 그 다음 안락사에서 네. 날 이상하게 보지 않을까. 김포 경찰서에서 서 과장을 찾아가겠군요. 네. 오늘 3번째 시간 우리 서 과장님이 준비해 주셨습니다. 네, 오늘은 안락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1부에서는 안락사에 대한 정보를 드릴 거고요. 2부에서는 안락사에 대한 논쟁을 다룰 예정입니다. 안락이라는 말은 이제 편안할 안에 즐거울 락, 몸과 마음이 편안하고 즐거운 상태를 뜻하는 단어인데, 여기에다가 죽을 사자를 붙여서 안락사라는 단어가 만들어집니다. 딱 1차원적으로 들었을 때는 굉장히 모순적인 단어죠. 죽음인데 편안하고 즐거운 죽음이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안락사라는 말과 존엄사라는 말을 혼용하거나 혼동해서 쓰는데요.
그냥 단어의 뜻으로만 봤을 때는 안락한 죽음 혹은 존엄한 죽음 이게 비슷한 말 같은데 법률적으로 의미하는 바가 다르고요. 나라마다 상황마다 적용이 조금씩 달라서 약간은 헷갈리는 개념입니다. 나라마다 적용이 다르다는 건 어디는 안락사는 허용하는데 존엄사는 안 되고 아니면 뭐 반대의 경우가 있고 뭐 그렇다는 거예요? 네네 차근차근 설명해 드릴게요. 그래서 실제로 안락사에 대한 기사를 검색해 보면요. 약간 이 안락사와 존엄사에 대한 개념이 구분되지 않고 사용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좀 헷갈립니다. 그래서 먼저 죽음의 선택과 관련된 용어들을 정리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락사는 영어로 유세네이샤고요. 유세네이샤? 유세네이샤. 발음이 맞는 건가요? 헬라어니에요? 제가 네이버 발음 여러 번 들었는데 잘 못 따라하겠더라고요. 그래요. 네. 그냥 그래서 한글로 써왔어요. 유세네이샤. 그게 영어예요? 네네네. 방송을 들으시는 청취자분들은 이 발음에 만족하지 마시고 반드시 검색해 보십시오. 네. 혹여나 잘못된 정보가 안락사 영어로 유세네이샤. 네. 할 때마다 발음이 달라지는데요. 유세네이샤. 네. 어원은 그리스어로 아름다운 죽음, 좋은 죽음, 행복한 죽음을 의미합니다. 아 원래 어원이 있는 거야? 네, 그리스어로 아름다운 죽음, 좋은 죽음, 행복한 죽음이에요. 안락사의 사전적 정의. 이건 국제적인 정의가 아니고 이제 우리나라 국어대사전의 정의는요. 극심한 고통을 받고 있는 불치의 환자에 대하여 본인 또는 가족의 요구에 따라 고통이 적은 방법으로 생명을 단축하는 행위. 위법성에 관한 법적 문제가 야기되는 경우가 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현대의 이 안락사의 의미는요. 어원이 가리키는 본질. 그러니까 이 뭐 아름다운 죽음, 좋은 죽음을 위해서 선택하는 행위와 관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생명을 인위적으로 단축하는 행위. 이것을 안락사라고 말합니다. 안락사의 종류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적극적 안락사입니다. 네. 이것은 이제 의사, 간호사와 같은 제3자가 사람의 생명을 단축시킬 목적으로 죽음을 적극적으로 돕는 행위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말기암 환자에게 독극물을 주사한다든지 환자의 혈관에 공기를 주입하는 것. 이렇게 제3자의 행위가 죽음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는 안락사를 적극적 안락사라고 부릅니다. 두 번째는 조력 자살이라는 거예요.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들어는 봤어요. 조력 자살은 의료진의 도움으로 기구나 약물을 제공받아서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적극적 안락사는 타인이 행위하는 것이고 네. 조력 자살은 조력을 받으면 본인 스스로 그것을 맞아요. 행위하는 것이다. 네네. 그러니까 이 차이는 인보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적극적 안락사는 형식적으로 타살이에요. 의사의 직접적인 행위로 인해서 환자가 죽음에 이르는 것이고요. 조력 자살은 의사가 자살에 필요한 약이나 정보를 건넬 뿐입니다. 그것을 실행하는 건 환자의 자유고 환자의 선택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자살로 분류가 됩니다. 더 와닿게 설명을 드리자면요. 만약에 적극적 안락사가 허용되지 않는 나라에서 환자가 의사를 찾아가서 제발 좀 죽여주세요 이러고 부탁을 했어요. 그래서 의사가 적극적 안락사를 시행했어. 그거는 촉탁살인이 되는 거고요. 환자의 부탁이 없었는데 의사가 자기 마음대로 이 환자는 이렇게 고통을 받느니 죽는 게 낫겠다 해가지고 적극적 안락사를 시행하면 일반 살인이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적극적 안락사가 법적으로 허용되는 나라에서도 의사가 임의로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동의를 받아야 되는 거죠. 의사가 그렇게 임의로 하면 살인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조력 자살이 허용되지 않는 나라에서 의사가 환자의 부탁으로 약을 줘서 조력 자살을 시행했다. 그러면 자살 방조가 되는 것입니다. 이해되셨죠? 근데 적극적 안락사와 조력 자살을 제가 막 살인과 자살 방조의 비유를 하니까 이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가 들어가기도 전에 좀 편견을 가지실 수도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만큼 적극적 안락사와 조력 자살은 강력한 법의 테두리, 이 법의 안정망 안에서 시행되는 게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기 위한 것이었고 그것을 벗어나서 한 행위는 이제 범죄로 간다. 요 경계가 굉장히 뚜렷하다라는 것을 보여드리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렇죠. 사람이 죽고 사는 문제니까. 네네. 그러니까 조력 자살이라는 말이 조금 비관적으로 들리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순화해서 조력 죽음이라는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근데 저는 오늘 방송에서 자살이라는 용어가 가치 중립적이라고 전제를 하고 오늘 방송에서는 조력 자살이라는 용어를 사용할 것입니다. 네. 그건 처벌 있죠. 이건 나라마다 적용이 나라마다 다르다니까. 달라요. 세 번째는 소극적 안락사입니다. 사람이 죽음의 과정에 들어선 것이 확실할 때, 그러니까 회생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될 때 의사가 그 상황에서 연명 시술을 하면은 죽음을 일시적으로나마 지연시킬 수 있어.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걸 하지 않고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죽음에 이를 때 다시 살려내기 위해서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냥 방치해 두는 것을 소극적 안락사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불치병 환자에게서 인공호흡기를 떼는 연명치료 중단을 소극적 안락사라고 부릅니다. 그렇죠.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허용되는 것은 이 연명치료 중단뿐이에요. 법적으로 허용되는 것은. 그렇죠. 적극적 안락사와 소극적 안락사의 느낌은 영어 표현을 보면 더 확실하게 와닿는데요. 적극적 안락사는 영어로 액티브 유세네이샤라고요. 번역 그대로예요. 아까 그 영어랑 비슷하군요. 네, 발음이 되게 잘 들려요. 적극적인 안락사. 네. 이거 한국 방송이니까요. 네, 미국 맞습니다. 사람들은 못 알아들어도 됩니다. 네, 네, 네. 이 적극적인 안락사를 다른 말로 하면 멀시 킬링이 됩니다. 멀시입니다, 여러분. 멀시 킬링. 유세네이샤까지만 해도 단어가 이상한가 했는데 네, 그게 아니에요. 멀시가 나왔을 땐 얘 발음이 구리구나. 제가 일부러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네, 일부러입니까? 일부러. 그러시구나. 제가 굴리면 또 큰일 나요. 네. 큰일 나죠. 소극적 안락사는 패시브 유세네이샤. 네. 수동적인 안락사, 소극적인 안락사 똑같고요. 다른 말로는 이제 멀시 다잉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킬링과 다잉의 느낌이 우리말로 하면은 진짜 살인과 죽음 요 느낌인 거예요. 제가 방금 소극적 안락사는 곧 연명치료 중단을 의미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근데 이게 변화가 좀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뒤에서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건데 연명치료 중단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환자가 나는 연명치료를 받지 않겠다라고 말하는 결단이거든요. 개인의 결정. 이게 제일 중요해요. 그러니까 환자 개인의 선택이 가장 중요하고 그 선택을 존중해서 의사가 연명의료 행위를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것을 안락사라고 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라고 전문가들이 말해요. 그렇지. 왜냐하면 어쨌든 안락사라는 말에는 누군가를 죽음에 이르게 한다라는 행위적 의미가 담겨져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만약에 법적으로 연명치료 중단이 허용되지 않는 나라에서 한 의사가 임의로 말기 환자에게 아무런 의료 행위를 하지 않았다면 그건 의사가 소극적 안락사를 시행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의사는 처벌을 받게 돼요. 근데 법적으로 연명치료 중단을 허용하고 있고 환자가 나는 연명치료를 받지 않겠다라는 의사를 밝혔을 때 의사의 부작위, 그러니까 의사가 아무런 의료 행위를 하지 않은 것은 안락사라고 볼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해 가셨나요? 네. 그러니까 적극적 안락사와 조력 자살을 구분했듯이 소극적 안락사와 연명치료 중단도 구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왜 이렇게 예민하게 구냐면 법적인 책임이 따르기 때문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아다르고 어다른 것으로 의사가 이렇게 철컹철컹 들어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의사가 죽음에 이르도록 행위를 하느냐, 죽게 내버려 두느냐, 뭐 이런 것들로 해서 굉장히 세밀하게 법적으로 나뉜다라는 얘기죠. 네네. 그리고 작년 2018년도 2월 이후로 이제 연명치료 중단에 대한 법이 우리나라에서 통과되어서 원하는 사람들은 나는 연명치료 받지 않겠다. 그러니까 연명치료라는 게 이제 인공호흡기 달고 제세동기 돌려가지고서 죽으려는 사람 다시 살려내고 1주일, 2주일 그렇게 가는 걸 이제 연명치료라고 하는데 단순히 생각하면 이미 죽은 사람인데 다시 살려내서 그 죽는 시점을 강제적으로 늦추는 거죠. 네. 근데 또 그렇게 하면은 이제 또 연명치료 중단에 또 액센트를 주어서 얘기하는 게 아니냐라고도 볼 수도 있을까봐 이제 얘기를 하자면 죽는 것도 요새 보니까 뇌파가 멈추면 죽는 거냐, 심장이 멈추면 그렇죠. 죽는 거냐 이것도 의학계에서 다르죠. 되게 다르고 어쨌든 그런데 연명치료를 중단하고 싶다라는 책도 많이 나오고 사람들도 뭐 보니까 56,000명 서명을 한 사람이 뭐 그렇고 뭐 그게 우리나라에서 이제 이슈가 되고 있기는 하죠. 네네. 네. 맞습니다. 이 소극적 안락사와 연명치료 중단의 용어를 구분하게 된 가장 중요한 이유는 따로 있는데요. 1980년 5월에 로마 교황청이 이렇게 발표를 합니다. 안락사는 반대하지만 무의미한 연명치료 중단을 허용한다. 이렇게 선언을 해요. 그러니까 연명치료 중단은 안락사로 보지 않겠다라는 뜻입니다. 제가 처음에 안락사의 의미가 어떤 행위와 관련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의 손으로 적극적이든 소극적이든 무언가를 해서 사람의 명을 단축시킨다는 것은 이 종교적으로 봤을 때 창조주의 권한을 침범한다라고 해석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교황청이 연명치료 중단은 안락사가 아니다라고 선을 그어준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 제가 안락사라는 카테고리에서 4가지를 소개했습니다. 적극적 안락사, 의사 조력 자살, 소극적 안락사, 연명치료 중단. 이 중에서
소극적 안락사는요, 연명치료 중단과 같다가 아니라 연명치료 중단이라는 말로 대체가 되었다라고 설명하는 게 맞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부터 안락사라는 용어를 사용할 때는 딱 두 가지 경우에만 한정해서 쓰는 것이 옳습니다. 하나는 적극적 안락사, 또 하나는 조력 자살. 이 두 가지 경우만 안락사라고 부르는 것이 정확하다라고 일본의 전문가도 이야기하고 한국의 전문가도 얘기하더라고요. 네. 죽음의 선택과 관련된 용어 중에 한 가지 더 정리하고 가야 하는 것이 존엄사라는 개념입니다. 일단 존엄사는요, 미국 오리건주에서 1997년에 제정한 존엄사법으로부터 유래한 용어입니다. 존엄사는 인간으로서 지녀야 할 최소한의 품위와 가치를 지키면서 죽을 수 있게 하는 행위, 그러니까 인간으로서 존엄을 지키기 위해 선택하는 죽음의 방법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비슷한 개념으로 사용되는 신조어를 굳이 찾자면 웰 다잉이라는 말을 비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존엄사를 위해서 가장 강조되고 중요하게 여겨지는 것이 무의미한 연명치료에 의존하지 않겠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존엄사라는 말을 연명치료 중단의 의미로 사용하기도 합니다. 또는 여전히 소극적 안락사와 연명치료 중단을 혼용해서 사용하는 사람들은 존엄사는 곧 소극적 안락사다 이렇게 이해를 하기도 해요. 근데 존엄사는요, 무의미한 연명치료에 의존하지 않겠다라는 것에 머무는 개념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건강할 때 미리 죽음을 준비하는 모든 적극적인 과정을 포함하는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는 뭐 유서를 쓴다든지 죽기 전에 뭐 버킷리스트를 작성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포함될 수가 있고요. 뭐 뉴질랜드에서는 노인들이 자기가 들어갈 관을 핸드메이드로 직접 만드는 게 유행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런 행위들이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 존엄사와 안락사는 어떻게 다른가? 그러니까 안락사는 환자의 고통을 덜어주는 것. 고통 없는 죽음을 중시하는 개념이고요. 존엄사는 인간다운 생의 마감을 강조하는 용어입니다. 안락사는 의도적인 죽음에 가깝고요. 존엄사는 자연스러운 죽음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안락사나 연명치료 중단이 어떤 방법론적인 것이라면 존엄사는 죽음을 바라보는 관점과 관련된 용어입니다. 그래서 얼핏 보면은 존엄사가 훨씬 더 큰 개념이고 그 안에 어떤 수단으로서 안락사나 이제 연명치료 중단이 들어간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게 문제가 되는 지점이 있습니다. 뭐냐면 나라마다 사람마다 존엄한 죽음에 대한 개념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안락사를 존엄사라고 여길 수가 있는 거예요. 실제로 처음으로 존엄사라는 용어를 사용한 미국 오리건주에서는 그 안에 의사 조력 자살을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에게는 존엄사가 조력 자살인 거예요. 근데 어떤 나라 어떤 사람들에게는 안락사가 교만한 죽음이고 허무한 죽음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게다가 법적으로 허용하지 않는다면 안락사는 결코 그 사람에게 존엄사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현실적으로. 그래서 이제 어떤 나라에서 올해부터 존엄사법이 시행된다라고 할 때 그 내용은 나라마다 다 다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어떤 죽음이 존엄한 죽음인가에 대한 문제는 사회마다 다른 입장을 보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초반에 이제 존엄사와 안락사의 의미가 혼용되고 있고 나라마다 사람마다 다르게 적용되고 있다라고 말씀드린 것이었고요. 여기까지가 이제 죽음의 선택과 관련된 주요 용어들이었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해되셨나요? 네. 나도 안락사랑 존엄사 이거 구분. 그리고 전 개인적으로 이제 연명치료 중단이 관심이 있어서 이렇게 안락사랑 존엄사랑 뭐가 다르지? 그랬는데 어쨌든 정리가 잘 되네요. 인브로는 약간 동의하는 쪽으로 관심이 있으세요? 저는 저 스스로에 대해서는 연명치료 중단 생각하고 있고요. 저는 꿈이 집에서 죽는 거예요. 이효리랑 같네요. 아 그래요? 아 그건 모르겠는데 내가 중환자실에서 가족들과 분리되어서 가족들과 따뜻한 작별의 인사도 하지 못하고 죽고 싶지가 않다라는 생각을 나이를 들면서 더 크게 하고 있어서 일수와 날수로는 덜 살더라도 제대로 된 이별을 하고 난 집에서 죽고 싶다. 그게 이제 제 꿈 중에 하나예요. 네네. 세계의 안락사 현황. 세계인들은 어떻게 이 안락사를 경험하고 있는가, 이걸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적극적 안락사가 가능한 나라는요, 네덜란드, 벨기에, 캐나다. 근데 캐나다에서는 퀘벡주가 제외가 되고요. 미국 7개 주, 오리건, 워싱턴, 뉴멕시코, 캘리포니아, 버몬트, 몬태나, 그리고 하와이가 최근에 추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조력 자살이 가능한 나라는요. 스위스, 네덜란드, 벨기에, 캐나다 등이 있습니다. 이 밖에도 뭐 룩셈부르크 같은 몇몇 나라가 더 있는데 제가 정보가 충분치가 않아가지고 대표적인 나라들만 이제 가져왔습니다. 제가 알기로도 안락사를 가장 적극적으로 하는 나라가 이제 스위스, 룩셈부르크, 네덜란드도 있지 않나요? 네, 네덜란드 그렇죠? 말씀드렸어요. 그 세 개 나라가 제일 적극적이라고 알고 있어요. 많지 않네요. 많진 않죠. 그렇지. 캐나다는 적극적 안락사와 조력 자살이 둘 다 가능한데, 아 그래요? 퀘벡주만 이제 적극적 빼고. 안락사를 허용하지 않고 있고요. 네덜란드와 벨기에가 둘 다 가능합니다. 그리고 미국의 7개 주는 적극적 안락사만 가능하고 스위스는 조력 자살만 가능합니다. 아 그래요? 적극적 안락사는 안 되는구나 스위스가. 근데 이제 적극적 안락사와 또 조력 자살을 같은 용어로 사용하는 기사들도 되게 많아요. 근데 어쨌든 다 엄연히 나눠져 있습니다. 스위스는 의사가 처방을 해주는 거네요. 그치. 그렇죠. 이렇게 하면 약물을 주는 거지. 되게 뭐 이따 얘기하겠지만 애매하네. 한번 다뤄볼게요. 몇몇 나라의 특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네덜란드. 네덜란드는 2002년 4월에 적극적 안락사와 조력 자살을 합법화했습니다. 불치에 참을 수 없는 고통을 느끼는 환자가 중요해요. 불치에 참을 수 없는 고통을 그렇죠. 느끼는 환자가 온전히 의식 있는 상태에서 결정을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안락사는 앞에서 얘기했듯이 고통 없는 죽음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이 불치에 참을 수 없는 고통이 조건에 들어가야 합니다. 그리고 환자의 온전한 의식도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안락사는 죽을 수 있는 개인의 선택을 중요시하는 토양에서 만들어진 법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눈여겨볼 점은 정신적인 고통까지도 인정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눈여겨볼 점은 12세에서 18세 환자, 12세에서 18세 어린 환자들은 부모의 동의 또는 상담 후에 안락사가 허용이 됩니다. 그 네덜란드에서는 2013년 자료를 보면요. 한 해 4,829명이 의사의 도움으로 생을 끝냈고요. 이것은 네덜란드인 사망 28건당 1건꼴로 굉장히 높은 편이라고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아까 정신적인 뭐 그게 들어간다 그랬잖아요. 내가 정신적으로 너무 짜증나고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 아 나 진짜 살고 싶지가 않다 그래서 구분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정신 감정 그런 장애 진단을 받더라고요. 받고 그게 뭐 기간이 있겠죠. 투병 기간이라든가 뭐 다 그렇게 쉽게 그러니까 그쵸. 제가 이제 느껴지는 거는 이런 것들을 허용한다 그래서 생명을 되게 경시한다기보다도 여기도 생명을 중요시하고 그런데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더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규정 같은 것들이 꼼꼼한 있겠죠. 이제 규정이 있겠죠. 있는 거죠. 네네. 근데 뒤에서 다루겠지만 이 규정이 점점점 완화되고 있는 게 문제로 그쵸. 지적이 되긴 맞아요. 하고 있는데 어쨌든 명시된 법 규정은 굉장히 꼼꼼합니다. 두 번째는 벨기에예요. 벨기에는 네덜란드에 이어서 바로 적극적 안락사와 조력 자살을 2002년 6월에 합법화를 했고요. 그러니까 가톨릭 국가 중에서는 네덜란드에 이어서 두 번째 합법화를 한 나라입니다. 벨기에 역시 불치병으로 인한 지속적이고 참을 수 없는 고통이 있는 경우에 안락사를 받을 수 있고요. 마찬가지로 정신적 고통까지도 인정을 합니다. 벨기에는요, 2014년 2월에 18세 미만 미성년자를 대상으로도 안락사를 합법화했습니다. 그러니까 네덜란드랑 차이점은 네덜란드는 12세에서 18세, 벨기에는 18세 미만의 모든 미성년자가 포함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벨기에는 세계에서 유일하게 전 연령대가 안락사를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갖고 있는 국가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불치병에 걸린 17세 청소년이 견디기 힘든 육체적 고통에 시달리다가 투약을 통한 안락사로 죽음을 맞이한 사례가 있고요. 이때 벨기에 연방 안락사위원회 대표였던 빔 디스텔만스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례적인 사례였다. 다행히 안락사를 고려하는 어린이는 극소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들의 존엄한 죽음에 대한 권리를 우리가 거부할 수는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근데 이거 분명히 우리가 감정적으로 와 어떻게 이럴 수 있나? 애가 죽겠다는데 그걸 직접 어쨌든 안락사를 시켰네. 이게 한 발 떼놓고 그냥 감정적으로 접근하면 그런데 만약에 다른 가정들과 고려 사항들을 보면 어느 면에서는 또 아예 못할 그러니까 이해를 할 수도 있는 게 예를 들면 그 아이는 불치병 때문에 죽게 되는 게 정해져 있어. 그리고 걔는 만약에 말기암이 끝에 왔는데 이제 이후로 남은 일주일, 2주일은 계속 극단적인 고통을 통해서 의식이 없는 채 2주를 살다가 죽게 되는 게 의료적으로 나와 있어. 그랬을 때 이제 그 부모가 그 애가 너무 고통받는 거를 보기를 힘들어하고 아이도 너무 괴로워해.
그러면은 그때 안락사를 시킬 수도 있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볼 수도 있는 거죠. 사실. 그러니까 부모 입장으로서도 그쵸. 그런 생각이 들 수 있다라는 거죠. 왜냐면 그런 걸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그 연명 치료를 하는 그 기간을 견뎌냈을 때 그 유가족들에게서 우울증 확률이 3배가 높대요. 그러니까 그걸 봤을 때, 그러니까 잘 이별해서 보내주면 모르는데 연명 치료하면서 막 온몸에 호수를 꽂고 막 고통을 받고 그런 거를 봤을 때 나머지 유가족들이 너무 괴로워하는 게 크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 얘기도 해요. 근데 안락사를 선택한 가족들의 죄책감을 다루기도 하더라고요. 그치. 그런데 안락사를 선택한 환자의 의견에 지지했을 때 그것을 왜 말리지 못했을까 이 죄책감보다 방금 임브로가 말했던 것처럼 그 불편한 상태가 되게 지속되고 그 사람이 안타깝기만 한 게 아니잖아요. 사실 뭐 조금 애매한 얘기이긴 한데 김병 앞에 장사가 없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빨리 가셔야 될 텐데 사실 이런 마음도 있는 거예요. 뭐 자식이 부모를 바라보거나 이럴 때. 그러니까 이런 마음이 드는 것 자체가 되게 괴로운 거죠. 그러니까 그런 괴로움이 조금은 더 클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네. 세 번째는 스위스입니다. 스위스는 조력 자살만 허용을 하고 있고요. 비이기적인 동기일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비이기적인 동기가 뭐야? 비이기적인 동기일 경우에, 그러니까 이기적인 동기, 나 죽고 싶어. 나 오늘 시험 망쳤어. 나 축구 망쳤어. 이렇게 하면 죽을 수가 없어요. 사실 안락사 하면 가장 유명한 나라가 스위스예요. 그러니까 이유는 1942년부터 자국민은 물론이고 외국인에게 조력 자살을 허용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앞에 두 나라가 적극적 안락사를 법제화한 첫 번째, 두 번째 나라라면 스위스는 그 연도보다 훨씬 앞에서부터 조력 자살을 시행했던 나라예요. 그러니까 호주의 104세 과학자 데이비드 구달 박사가 작년 2018년에 스위스로 가서 안락사를 통해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외국인도 조력 자살을 해주니까요. 그래서 구달 박사는 노령이었지만 특별히 아픈 데가 있지는 않았는데 건강이 점점 나빠질 것을 염려해서 나는 존엄한 죽음을 맞겠다라고 공개적으로 안락사를 선택했고요. 스위스로 가면서 이제 언론과 인터뷰도 하고 그래서 화제가 됐습니다. 이미 우리나라 사람들 중에서도 스위스로 가서 조력자살로 죽음을 맞이한 사람들이 있고요. 100명이 넘는 한국인들이 안락사 단체 회원으로 등록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스위스에는 조력자살을 돕는 이런 비영리 단체들이 여럿이 있어요. 그 중에서 이제 디그니타스라는 단체가 있는데 여기 대표인 실반 룰레이가 인터뷰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는 사람들이 자신의 삶을 이어나가고 그 삶을 마감하는 것에 대해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한다. 죽음을 돕는 일뿐만 아니라 말기 환자들을 위한 완화 의료, 자살 시도 예방, 돌봄 계획, 생애말 선택 등에 관한 다양한 일을 한다. 하는 일의 핵심은 위험하고 고독한 자살 시도를 줄이는 데 있다. 전 세계 수많은 사람들이 매일 외롭고 비밀스럽게 자살을 시도하는데 이 중 상당수는 실패한다. 종종 이런 자살 시도는 또다시 반복된다. 끔찍한 시도를 줄이기 위해 우리가 취하는 접근 방식은 터부를 깨는 것이다. 죽음과 고통, 자살에 대해 터놓고 얘기한다. 우리에게 전화한 사람들은 죽고 싶어요 라고 말할 수 있다. 그러면 디그니타스는 그래요. 그건 당신의 죽을 권리예요. 그것에 대해 얘기해 봅시다 라고 말한다. 고통과 절망감, 죽음에 대해 이야기하다 보면 역설적으로 삶을 이어갈 해결책을 찾을 수 있다고 본다. 우리가 자살편에서 그 세계보건기구가 조사하는 인구 10만 명당 자살자 수. 자살률이죠. 그 이야기를 했잖아요. 제가 살펴본 2012년도 자료에는 북한이 1위, 대한민국이 2위, 둘을 합치면 압도적인 1위였고요. 아, 자살률이? 북한이 1위였다고? 되게 비슷한 숫자로 북한이 1위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스위스가 52위였거든요. 이 자료를 이렇게도 분석을 하더라고요. 안락사가 합법적인 나라에서는 자살로 분류되지 않는 자살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락사는 자살로 넣지 않는다는 거지? 근데 자살하려는 사람들이 안락사를 이용해서 자살을 하는 경우가 많다. 그것이 노출되지 않는다라고 분석을 하기도 하더라고요. 실제로 스위스가 조력 자살을 허용한 거는 자기 선택권을 존중하는 사회적 분위기 때문만은 아니었다고 합니다. 높은 자살률이 안락사를 허용한 배경 중에 하나로 꼽힌다 그래요.
그러니까 자살을 완벽히 막는 것이 불가능하다면 비교적 인간답게 죽는 방법을 열어주자라는 여론의 반영이었다는 것입니다. 나도 지금 그 디그니타스 거기에 대한 이야기 들을 때 이거는 자살에 대한 자기 권리를 옹호하려는 거네. 이 사람이 이야기한 거, 그치, 이 대표가 그치. 이야기한 게. 그렇네. 이거는 내가 조금 이견이 있는 부분이기는 해요. 그런데 어쨌든 그렇군요. 이 디그니타스라는 단체에서 1998년부터 2018년까지 자기 단체에서 그 조력 자살을 한 사람들의 국적을 오픈했어요. 가장 많은 나라가 독일입니다. 1237명. 그 다음에 영국 415명, 프랑스 330명, 스위스 180명, 이탈리아 129명, 미국 101명, 캐나다 64명, 호주 57명, 이스라엘 51명, 그리고 대만, 일본, 한국, 홍콩, 중국이 4명, 3명, 2명, 1명 이런 숫자를 기록하고 있어요. 유럽 나라들이 압도적으로 많은데 그러니까 지리적인 근접성이 좋다는 이유도 물론 있겠죠. 그리고 대부분 다 선진국입니다. 그러니까 이 자료가 말하고 있는 게 뭘까?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인보로 말한 것처럼 이 자료를 보고 안락사는 자살의 또 다른 이름이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락사라는 제도가 자살을 더욱 조장하고 종용한다라고 느낄 수 있습니다.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전부 다 말기 암 환자라고 쳐볼게요. 가난한 나라나 부자 나라나 암 환자가 있는 거죠. 그중에는 인간의 존엄을 유지할 수 없는 고통에 시달리는 말기 암 환자들이 있는데 안락사가 법으로 보장되어 있으면 그들은 죽음을 선택할 수 있는 거죠. 혹은 내 나라가 안락사를 허용하지 않아. 근데 내가 돈이 있으면 스위스로 가서 조력자살을 요청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반대의 경우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락사가 법으로 보장되어 있지 않은데 가난하기까지 하면 육체적 고통과 경제적 부담과 정신적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 딱 떠오르는 게 자살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죠. 이런 지점에서 안락사에 대한 찬반 논란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암에 걸리면 미국은 암에 걸리면 통계를 좀 자세하게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1억 5천만 원 정도가 된대요. 고치는데. 아니 고치지 못하지. 그냥 암에 걸려서 죽어도. 그 과정. 그치. 말기 암이 걸리면 수술을 하고 방사선 뭐를 하고 검사를 하고 해서 총 비용이 한 1억 5천 정도가 든다라는 거예요. 그럼 방금 얘기한 대로 1억 5천을 들이면 그러면 그 사람이 고칠 수 있느냐? 죽는다는 거지. 그러니까 결국에는 죽는데도 말기암으로 죽어가고 결론적으로는 죽는데도 그 돈을 다 써야 되는 거야. 근데 그 돈이 있든 없든 그 정도의 비용을 들임으로 인해서 온 가족이 경제적인 고통과 파산이 된다든지 빚을 진다든지 그러니까 한 명이 가는 부분에서 그런 문제들이 생길 수 있다라는 거지. 근데 그래도 어떻게든 고쳐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얘기를 하지만 만약에 가족 중에 누군가가 그런 큰 병 때문에 재산이 되게 큰 부분에서 물질이 투여되는 거를 경험을 했다면 이건 정말 쉬운 일은 아닌 거거든요. 그리고 이거 해서 살아. 그러면 얼마든지 하겠지만. 근데 고령이야. 70세가 넘었어. 80세가 넘었어. 근데 그냥 의사는 계속 의료 시술을 해서 돈이 들어간다면 그럼 당연히 안락사를 고려할 수 있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다는 거죠. 이게 단순히 암이다, 고령이다만으로는 안락사를 받을 수 없고요. 그 병을 통해서 임종 단계에 이르렀어야만 안락사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해하지 않으시는 게, 그러니까 암에 걸리면 그럼 무조건 안락사를 해야 되냐 이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죽을 병이다. 이거는 뭐 죽었다고 의료적으로 판단된다. 그랬을 때 한다는 거죠. 근데 아까 서 과장이 잠깐 단서를 달았듯이 이게 점점 넓어지고 맞아요. 있다. 이게 지금 핵심이라는 그리고 아까 거잖아요. 구달 박사의 경우도 아픈 데가 없었다. 요런 게 이제 그러니까 문제가 여기가 되고. 이제 토론의 네네. 논쟁 지점이죠. 그거를 이제 2부에서 좀 다뤄보려고 해요. 법적으로 안락사는 금지되어 있지만 안락사 이슈가 이제 뜨거운 나라들이 있습니다. 사실 되게 많아요. 근데 몇 개만 가져와 봤어요. 태국입니다. 태국은 법적으로 안락사가 허용되지 않습니다. 근데 어느 날 불치병에 걸린 40대의 태국인이 스위스를 찾아가서 안락사를 한 소식이 SNS에 퍼지게 됩니다. 그래서 알아보니까 스위스 안락사 단체에 등록된 태국인이 20명 정도가 있었던 거예요. 이 소식을 들은 태국의 보건 관계자가 야, 뭐 죽으려고 스위스까지 가냐. 안락사를 허용하지는 않지만 우리 자국법으로도 죽을 수 있는 길이 있어. 이렇게 발표를 합니다. 아, 진짜? 뭐라고 했냐면 태국은 다른 국가들처럼 적극적 안락사나 조력자살을 합법화하고 있지 않지만 국민건강법 제12조는 서면으로 사망 선택 유언,
그러니까 회복할 가망이 없는 병에 걸렸을 때 안락사를 바라는 뜻을 밝힌 유언을 하면 평화롭게 삶을 마감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라고 발표를 합니다. 그러니까 태국은 안락사가 이제 법제화되진 않았지만 암묵적으로 허용이 되는 나라인 것입니다. 그게 이름만 다르지 똑같은 그렇죠. 원리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어떤 방송에서는 안락사가 되는 나라 할 때는 태국을 집어넣어요. 근데 이게 방법이 기술되어 있지 않잖아. 되게 두루뭉술하게 평안하게 죽음을 맛볼 수. 이거는 잘못했다가는 골로 가는 거예요. 수장. 의사 골로 가는 거예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판결, 그러니까 재판에 갔을 때 문제가 될 수 있어요. 골로 가는 거예요, 이거는. 그리고 영국을 이야기해 볼게요. 영국도 이제 우리나라처럼 연명치료 중단만을 허용하고요. 적극적 안락사, 조력자살 이제 금지하고 있습니다. 조력자살 법안은 꾸준히 이제 올라가고 있는데 항상 의회를 통과하지 못한다고 해요. 그 이유를 생명윤리에 어긋난다는 영국 성공회와 유대교, 이슬람 지도자들의 강한 반대에 부딪혀 문턱을 넘지 못했다라고 진단을 합니다. 가톨릭 신도가 다수를 차지하는 이탈리아나 브라질 같은 경우는 이제 바티칸의 입장에 많은 영향을 받습니다. 근데 한 가지 이제 짚고 넘어갈 게 뭐냐면 한 나라의 종교성과 안락사 합법화의 상관관계가 일관성이 없어요. 그러니까 뭐 아까 네덜란드, 벨기에도 카톨릭 인구가 되게 많은 나라고요. 국민의 80% 이상이 말기 환자의 안락사를 찬성하고 있습니다. 이 네덜란드와 벨기에. 그리고 가톨릭의 영향으로 프랑스나 스페인도 영국처럼 이제 안락사가 금지되고 있는데 이 두 나라가 네덜란드, 벨기에에 이어서 국민들이 안락사를 찬성하는 찬성률 상위 4개국의 이름을 올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국민들의 종교성이 친카톨릭이지만 안락사를 찬성하는 사람들이 80%, 70% 이렇게 과반을 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기독교나 카톨릭이나 안락사에 대한 전통적인 견해는 물론 부정적인 것입니다. 근데 아까 그 친카톨릭이라고 했지만 그게 이제 뭐 소위 말해서 군대에서도 종교 같은 거 조사하면 그 퍼센티지가 나오거든요. 근데 그게 꼭 신앙심을 반영하는 그렇죠. 건 아니거든요. 근데 이제 같은 카톨릭이지만 남미라든가 이런 데는 그 문화라는 것이 훨씬 더 친종교적, 그러니까 뭐 브라질 같은 그렇죠. 경우 굉장히 다르기 때문에, 그리고 당연히 이제 이게 단순히 종교심과는 별개로 사회에서의 어떤 민주주의 성숙도라든가 개인의 인권 부분들이 좀 별개로 발달돼 있다 보니까 완벽하게 이거를 또 종교적인 문제로만 해석하는 그러니까 것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지금 네네. 말씀을 드린 거예요. 아, 그래요? 네. 그러니까 왜 이렇게 얘기를 했냐면 전통적인 견해가 이제 부정적이다라는 것이 있기는 하지만 이것이 이제 현재 기독교나 가톨릭의 전체 입장이라고 보기가 되게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살이나 낙태에 대해서도 그랬듯이 그렇죠. 안락사에 대한 기독교의 견해는 종교마다 뭐 같은 것도 아니고요. 같은 종교지만 각 나라마다 다 다르게 다르죠. 해석하고 적용을 맞아요. 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기독교의 견해는 딱 잘라서 하나일 수가 없다. 이 이야기를 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영국은 아까 영국 성공회의 반대로 안락사를 합법화하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런데 노벨 평화상 수상했던 그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데스몬드 투투 성공회 대주교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죽어가는 이들은 언제 어떻게 이 세상을 떠날지 선택할 권리가 있다. 사람들이 존엄하게 죽을 수 있도록 돕고 싶다라고 조력 자살에 대한 찬성 의견을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같은 생명에 대해서 다루지만 낙태와는 또 다른 문제인 거죠. 낙태와는 다르고 이거는 어떻게 할 수 없는 생명에 대한 얘기지만 이거는 곧 죽음을 거의 눈앞에 두고 있는 사람들의 얘기다 보니까 네네. 많이 다른 것 같아요. 이거를 계속 인식하고 들으셔야 돼요. 네네, 맞아요. 아무나 안락사를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맞아요. 이제 임종을 가까이 하고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이야기다라는 걸 계속 인식하고 들으셔야 합니다. 하나만 더 살펴볼게요. 독일입니다. 독일은 좀 특이해요. 아까도 보셨지만 스위스로 조력 자살을 하러 건너간 사람들 중에 독일 사람들이 압도적으로 많았습니다. 1위였죠. 20년 동안 1237명이 스위스로 건너갔고요. 2위가 영국인데 415명이에요. 그러니까 독일이 3배가 많죠. 근데 뭐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것은 스위스의 여러 안락사 단체 중에 디그니타스라는 한 단체의 정보 자료입니다. 그러니까 전체 스위스에 있는 단체들을 다 합치면 더 많을 수 있다는 훨씬 얘기죠. 많은 거죠.
독일은 안락사를 법적으로 허용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금기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독일은 연명치료 중단을 어떻게 부르냐면 수동적 자살이라고 불러요. 아, 진짜? 공식 명칭이. 워딩부터. 용어에 있어서도 그만큼 보수적입니다. 독일 사람들에게는 홀로코스트 때문에 이 이슈에 대해서 억눌려 있는 우울한 정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독일의 우생학 운동, 인종 위생 운동은 사실 전쟁 중에 갑자기 생겨난 비극적인 해프닝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독일은 19세기 말에 이제 급격한 산업화 과정을 거치면서 여러 가지 사회적 문제들을 겪게 되는데 그중 한 가지는 노동자 계층에 비해서 엘리트 계층의 출산율이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문제였습니다. 이거 위기감을 느낀 거죠. 이런 배경 속에서 1895년에 죽을 권리라는 책이 출판이 되는데 이것은 지금처럼 개인의 죽을 권리를 강조한 책이 아니고요. 정부가 개인의 나고 죽음을 통제해야 된다. 이제 그런 맥락에서 안락사를 옹호하는 주장이 처음으로 독일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1920년에는 살 가치가 없는 생명에 대한 살생 허용이라는 책이 출판이 됩니다. 여기에서 살 가치가 없는 생명이라는 개념이 등장했고요. 1930년대에 나치가 집권을 하면서 흑인과 유대인과 동부 유럽인들을 인종적으로 구분하기 시작했고요. 정신질환이 있거나 간질이 있거나 맹인이거나 뭐 알코올 중독이거나 이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강제 불임법을 통과시킵니다. 그래서 본격적인 안락사 프로그램은 신체 및 정신 장애를 지니고 태어난 3살 미만의 아동을 대상으로 실행이 됐고요. 1941년에는 17살로 상향 조정이 됐고 그리고 1943년에는 유대인을 비롯한 바람직하지 않은 인종의 건강한 아동들을 안락사 대상에 포함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자국민을 대상으로 시행했던 이 안락사 프로그램이 제2차 세계대전을 통해서 이제 홀로코스트라는 집단 학살 참극으로 이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독일에서는 안락사라는 이슈가 나오면 나치 시대를 운운하면서 금기시하는 분위기가 있었고요. 이 안락사를 나치 시대의 살인 행위와 유사하게 몰고 가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뭐 마찬가지고요. 그 엘러지 반응이 그쵸. 있는 거구나. 근데 지금은 이제 독일 내에서 안락사라는 말이 더 이상 금기어가 되어서는 안 된다. 안락사의 모든 형태를 살해와 동일시하는 것은 잘못됐다라는 찬반 여론이 뜨겁다고 합니다. 왜냐면 안락사에 대한 논의로부터 시작해서 그게 종국에는 홀로코스트로 가다가 보니까 안락사를 열어주면 어쨌든 그게 연결되는 게 너무 싫은 거지. 그게. 그러니까 다른 나라에서 안락사는 뭐 인권, 뭐 잘 죽을 권리 막 이런 이미지가 떠오르는데 독일 사람들에게는 홀로코스트가 떠오르니까 그럴 수 있다는 거죠. 네, 여기까지 이제 안락사를 바라보는 여러 나라의 입장과 현황이었습니다. 1부 마지막으로 우리나라의 현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나라는 안락사는 불법이고요. 연명치료 중단만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개념 정리에서 존엄사에 대한 개념은 나라마다 다를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우리나라에서 존엄사라는 것은 보통 연명치료 중단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웰다잉적인 요소들이 존엄사 안에 들어갈 수는 있지만 안락사는 존엄사가 될 수 없습니다. 불법이에요. 요거를 정리하고 들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나라에서 존엄사 논쟁을 불러일으킨 첫 번째 사건은 보람의 병원 사건입니다. 보람의 병원? 사건명이 보람의 병원 사건이에요. 간단하게 요약을 하면 1997년 12월 4일에 한 환자가 보람의 병원 중환자실에 후송이 되었습니다. 보호자 없이 후송된 이 환자에게 담당 의사들이 수술을 실시했고요. 수술은 잘 됐는데 내부종이 있어서 호흡에 문제가 있는 상태였습니다. 다음날 환자의 보호자인 아내가 와서 자신의 동의 없이 수술을 했고 나는 경제적 여유가 없기 때문에 남편을 퇴원시키겠다라고 말했습니다. 담당 의사들이 안 된다. 퇴원하면 사망할 수도 있다. 그리고 이런 말까지 했다고 알려져 있는데 뭐 진짜인지는 모르겠는데 돈이 없으면 차라리 일주일 있다가 환자가 안정되면 도망가라 이렇게 얘기를 했다 그래요. 그런데도 이제 보호자는 퇴원을 감행합니다. 원래 좀 사이가 안 좋았다는 얘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보람의 병원은 환자의 죽음에 대해 병원은 책임지지 않는다라는 각서를 받고 환자를 퇴원시킵니다. 근데 환자는 산소호흡기를 떼고 퇴원 후에 5분 만에 사망을 하게 돼요. 그리고 이 일을 보호자의 올케가 경찰에 신고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에 보호자인 아내에게는 살인죄가 적용이 됐고요. 퇴원시킨 담당 의사에게는 살인 방조죄가 적용이 됩니다. 이 보람의 병원 사건이 최초의 존엄사와 관련된 판례였습니다.
사실 이전에도 살아날 가능성이 없는 환자를 퇴원시키는 일은 관례처럼 암묵적으로 있었다고 해요. 근데 이 사건 이후로 병원들은 환자의 퇴원을 거부하게 됩니다. 그치. 그러면서 이제 우리나라에서 존엄사 논란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존엄사와 관련된 중요한 판례는 김할머니 사건입니다. 그러면 그 전에는 고소를 안 해서 문제가 안 됐던 거죠. 그렇죠? 네. 그렇게 비일비재하게 조금씩 있긴 했었는데. 뭐 비일비재까지는 모르겠지만 상황에 따라서 암묵적인 그런 퇴원이 가능했는데 이제는 소송에 걸릴까봐 이제 언론에 이슈가 되다 보니까 이제 맞아요. 된 거다. 두 번째 존엄사와 관련된 중요한 판례는 김할머니 사건에 대한 것입니다. 들어본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게 안락사 하면 우리나라에 유명한 사건 두 개예요. 보람의 병원 사건, 김할머니 사건. 이건 2008년 사건이고요. 김할머니는 2008년 2월에 폐암 조직 검사를 받다가 과다출혈로 뇌 손상이 와서 식물인간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할머니의 남편이 평소에 그 할아버지가 생전에 투병 생활을 오래 했기 때문에 할머니는 평소에 가족들에게 나는 호흡기를 차고 누워있고 싶지 않다라는 말씀을 지속적으로 해오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녀들은 김할머니의 인공호흡기를 제거해달라고 요구를 했는데 병원들은 이제 뭐 보람의 사건 그렇죠. 이후로 더 방어적이었기 때문에 이 일이 재판까지 가게 되고요. 2009년 5월 21일에 대법원에서 김할머니 자녀들이 승소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때 아직 우리나라의 연명치료 중단과 관련된 법이 없을 때였거든요. 그러니까 대법원에서 예외적으로 연명치료 중단을 허용해 준 것이고요. 이 판례가 존엄사를 인정한 첫 판례라는 의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2013년에 국가생명윤리심사위원회에서 존엄사에 대한 법안 제정을 권고했고요. 그 결과로 2016년 1월에 호스피스 완화 의료 및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 의료 결정에 관한 법률 이것을 이제 국회가 통과시키게 됩니다. 그래서 2년간의 유예 끝에 2018년 작년 2월부터 임으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나라에서도 일명 존엄사법을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이 법의 목적은요. 환자의 최선의 이익을 보장하고 자기 결정을 존중하여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시행의 조건이 있어요. 다음과 같습니다.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에 대해서만 연명치료를 시행하지 않거나 중단할 수 있습니다. 시행하지 않거나 중단할 수 있어요. 김수환 추기경이 생전에 의미 없는 생명 연장을 위한 어떤 조치도 하지 말아달라. 인공호흡기는 절대 안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고 아예 인공호흡기를 입에 대지 않으셨거든요. 그래서 기사에 뭐라고 났냐면 김수환 추기경이 존엄사를 했다. 존엄사를 선택했다. 이런 기사가 났는데 카톨릭에서는 그것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김수환 추기경이 존엄사를 선택한 것이 아니라 단순히 연명 치료를 중단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중단은 아니었죠. 받지 않은 것이다. 받지 않은 것이다. 그러니까 그렇게 선을 그었어요. 그러니까 이 단어의 이슈가 사실은 되게 중요하다. 이거를 되게 보여주는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면 임종 과정이 뭐냐? 그러니까 회생의 가능성이 없고 치료에도 불구하고 회복되지 아니하며 급속도로 증상이 악화되어 사망에 임박한 상태를 말합니다. 그리고 전문의로부터 임종 과정에 들어섰다는 의학적 판단을 받아야만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식물인간 상태라고 하더라도 담당 의사가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라고 판단하지 않으면 연명 치료를 중단할 수가 없습니다. 식물인간이라고 할지라도. 두 번째, 그러면 어떤 연명 치료를 중단할 수 있는가? 뭐가 있냐면요. 심폐소생술, 혈액투석, 항암제 투여, 인공호흡기 착용 이것들을 중단할 수가 있습니다. 이 밖에 통증을 완화시키기 위한 의료 행위나 영양분 공급, 물 공급, 산소 공급은 중단해서는 안 됩니다. 그치, 그거는 그러니까 인공호흡기 착용과 산소 공급은 다른 거예요. 그쵸. 인공호흡기는 호흡을 자가로 못하는 사람을 도와주는 거고요. 아예 산소를 차단해 버릴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김할머니도 인공호흡기를 제거했어요. 재판에서 이겨서. 그래서 튜브를 통한 영양분 공급은 계속되었고요. 김할머니가 스스로 호흡을 하면서 201일을 살아계시다가 사망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모든 환자는 최선의 치료를 받아야 하고 의료진도 환자의 회복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것이 전제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영양분 공급까지도 거절하는 환자들이 많이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거는 현행법상으로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연명치료 중단해서 영양분 자체도 영양분 공급도 거부한다라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난 음식물로 먹겠다. 게다가 우리나라에서는 이게 굶어 죽인다는 느낌을 그쵸. 받아가지고 부모님께 그렇게 하는 것을 좀 이렇게 터부시한다고 해요. 네. 마지막은 가장 중요한 게 본인의 의사표시가 있어야 합니다. 이것은 문서로 작성하는 것이 좋고요. 사전 연명 의료 의향서라는 양식이 있습니다. 몇몇 단체에서 제공하는 서식을 이용하면 되고요. 이 문서를 작성하지 않았더라도 암이나 에이즈나 만성 간경화와 같이 법으로 정해놓은 몇 가지 질병이 있어요. 이 질병의 말기 환자라고 진단이 되면 호스피스 완화 의료를 이용할 수 있고요. 호스피스는 아시죠? 이 말 자체는 임종이 임박한 환자들이 편안하고 인간답게 죽음을 맞이할 수 있도록 봉사하는 것을 말하는데 흔히 우리가 이제 호스피스 병동에 들어간다라고 하면은 치료는 스톱하고 통증을 다스리면서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이제 사실상의 임종을 준비하는 단계를 말합니다. 그리고 이 질병에 걸린 환자가 임종 과정에 들어섰다라고 판단이 되면 가족의 동의와 법에서 정하는 절차를 거쳐서 연명치료 중단을 결정할 수가 있습니다. 사전에 동의서를 쓰지 않았었더라도. 그러면 이제 사전 연명 의료 의향서라는 양식에 맞춰 쓴 것만 인정이 되느냐? 그건 아닙니다. 환자가 평소에 무의미한 연명치료를 거부했다는 합리적 근거가 있으면 돼요. 예를 들어서 편지, 문자, 카톡, 녹음, 증언과 같은 것들이 있어야 하고요. 가족 2인 이상, 가족이 1인이면 그 1인의 일치하는 진술과 의사의 확인을 거쳐서 연명치료 중단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네. 또 되게 여러 가지 갈래갈래 상세한 조항들이 많은데요. 궁금하신 분들은 찾아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분명히 이제 일부에서는 안락사가 무엇인지 그 자세한 개념들, 존엄사와 연명치료 중단과 이런 것에 대해서, 그리고 이제 각국의 실황에 대해서, 현황에 대해서 살펴보았고, 이제 논쟁 지점이 되는 것들은 이제 2부에서 함께 좀 이야기를 해보면 될 것 같아요. 안락사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좀 애매하신 분들 많았을 텐데 이번 기회에 잘 정리하시면 될 것 같고, 조금 쉬었다가 2부에서 계속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쉬시죠.